단기적이고 격렬한 위기에 비해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는 건축 환경에 대한 투자가 보통 신용에 기초하고 위험도가 높으며 그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결국 과잉 투자로 판명이 나면 최근 두바이의 경우처럼 금융적 혼란은 그것이 조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해소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그 규모와 범위를 제외하며 2008-9년의 붕괴는 전례 없는 일도 아니다. 도시개발과 부동산 시장이라는 위기의 뿌리도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결국 현재의 위기와 지난 위기들 사이에는 주의 깊은 재구성을 필요로 하는 어떤 내적 연관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2008-9년의 혼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이번 위기가 자본주의 발전의 지배적인 경제 모델로서 자유시장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가? 대답은 신자유주의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달려있다. 나의 견해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란 1970년대 위기 당시에 등장했던 계급 프로젝트를 말한다. 개인의 자유, 해방, 개인 책임 그리고 사유와 자유시장, 자유무역 등의 미덕에 관한 무수한 수사로 포장된 신자유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권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가혹한 정책들을 정당화했다. 신자유주의의 길을 선택한 모든 국가에서 나타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부와 권력의 집중을 고려하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장났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이후 등장한 기본적인 실용적 원칙 중 하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가 권력이 금융기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이론이 제시했던 국가 비개입주의 하에서도 받아들여진 이 원칙은 1970년대 중반 뉴욕시의 뉴욕 재정위기로부터 등장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멕시코를 뒤흔든 1982년 부채위기 때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그 정책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유는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라. 멋지네. 이유는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라. 이유는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라. 은행을 구제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어라. 그렇구만. 이렇게 사회화, 부담을 지어라.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는 1982년 구제금융 이후 4년 동안 국민의 생활 수준이 약 4분의 1 하락했다. 그 결과는 체계적인 도덕적 해이, 모럴 해자드, 도덕적 해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가 야기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은행들은 방만하게 행동했다. 현재 은행 구제금융도 똑같은 레퍼토리이며 단지 이번에는 미국에서 더 큰 규모의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현재 은행 구제금융도 똑같은 레퍼토리이며 단지 이번에는 미국에서 더 큰 규모의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가 1970년대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던 것처럼 현재의 선택 경로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현재의 정책은 자본가 계급의 권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집중시켜 위기를 탈출하고자 한다. 미국에는 겨우 4-5개의 주요 은행만이 살아남았지만 월스트리트의 많은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번영한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을 전문적으로 하는 라자드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제 농담으로 거버먼트 삭스라고 부르는 골드먼삭스는 잘 나가고 있다. 분명히 몇몇 부자들은 손실을 볼 테지만 앤드루 멜런 미국의 은행가 앤드루 멜런의 유명한 말처럼 위기 시에는 자산이 정당한 주인 멜론 그 자신 위기 시에는 자산이 정당한 주인을 찾아간다. 그것을 멈추는 대안적 정치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비합리성을 합리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기, 자본주의의 비합리성을 합리화하는 금융위기. 위기는 보통 재구성, 새로운 발전 모델, 새로운 투자 영역, 그리고 새로운 계급 권력의 형태를 만드는데 이 모두가 정치적으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정치 계급은 금융의 실용주의에 복속되어 문제의 근원을 거두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자문들은 해묵은 인물들이다.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레리 서머스는 금융규제 완화의 열기가 정점에 달했던 클린턴 정부의
재무부 장관이었다. 오바마 정부의 재무부 장관인 팀 가이트너는 뉴욕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고 월스트리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월스트리트 당이라 부를 만한 세력은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뉴욕에 영향력 있는 민주당 상원의원 찰스 슈머는 자신의 선거운동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위해 몇 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수백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모금했다. 클린턴 정부 시기에 금융자본을 위해 노력했던 이들이 다시 정책을 주도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금융 아키텍처를 새로이 설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금융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들은 은행을 국유화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복무하는 기관으로 만들 것인가? 심지어 파이낸셜 타임스까지 가세한 여러 영향력 있는 주장들이 현재 제시하는 것처럼 은행들이 순순히 규제받는 공익산업이 될 것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현재 권력자들은 단지 대중을 희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위기를 불러온 계급적 이해의 은행들을 다시 돌려줄 것인가? 폭발적인 정치적 저항이 변화를 끌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거의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월스트리트 주변에서는 리먼과 메릴 린치의 자리를 대신할 준비가 소위 뿌띠급 투자은행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한편 살아남은 대규모 은행들은 위기 전에 그들이 지불했던 엄청난 보너스를 다시 지급하기 위해 자금을 숨겨두고 있다.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는 주로 계급 권력의 균형에 달려있다. 그것은 다수의 대중이 나서서 이제 그만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얼마나 크게 외치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인들은 그가 배관공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주장할 이유가 충분하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이래 미국에서는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에 의해 부가 엄청나게 축적되었지만 가계소득은 정체되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들이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이득을 공유하는 데 실패했다. 우리는 30년 동안 임금 억압을 겪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960년대 지속적인 자본 축적과 자본가 계급의 권력 강화의 주요한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노동이었다. 당시 유럽과 미국 모두 노동력이 부족했다. 노동자들은 잘 조직되어 있었고 적당히 높은 임금을 받았으며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다. 하지만 자본은 더 값싸고 더 고분고분한 노동력이 공급되기를 원했다. 값싸고 고분고분한. 이를 달성하는 데는 여러 수단이 존재했다. 하나는 이민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적에 따른 쿼터를 폐지한 이민국적법, 이민국적법, 국적에 따른 쿼터 폐지. 이민국적법이 1965년 통과되면서 미국 자본은 전 세계 잉여 인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유럽인이나 백인들만 가능했다. 1960년대 후반 프랑스 정부는 북아프리카 노동자의 유입을 허용했다. 독일은 터키인들을, 스웨덴은 유고슬라비아인들을 들여왔으며 영국은 과거 대영 제국 식민지 거주자들의 이민을 촉진했다. 다른 방법은 자동차 제조업의 자동화 같은 노동 절약적 기술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실업을 유발했다. 이 중 일부는 실현되었지만 생산성 합의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했다. 높은 노동 비용이 높은 가격을 통해 결국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독점력, 강화도 신기술의 채택 압력을 누그러뜨렸다. 디트로이트의 빅3 자동차 회사들이 이 경우다. 그들의 독점력은 결국 1980년대 일본과 독일 업체들이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자 붕괴하고 말았다. 1970년대 들어서 경쟁의 강화가 주요한 정책 목적이 되었고 이는 노동절약적 기술의 채택을 강제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늦은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이 실패하자 로널드 레이건, 마가릿 대처 그리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 같은 이들이 등장했다. 신자유주의의 교리로 무장한 이들은 조직된 노동을 분쇄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피노체트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장군들은 군사력으로 이를 수행했고 레이건 대처는 모두 노동과 강력한 대결을 주장했다. 이는 레이건의 항공관제사 탄압이나 대처의 광부노조와 인쇄노조 탄압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혹은 실업의 유발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났다. 대처의 수색 경제 자문이었던 앨런 버드는 훗날 경제와 공공지출을 압박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1980년대 정책들은 실은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이를 통해 노동 권력을 약화시켜 이후 자본가들이 쉽게 이윤을 벌 수 있도록 해줄 산업 예비군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그 결과 임금 상승의 둔화였다.
이와 함께 가난한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투옥하는 정책이 시작되어 2000년에 이르자 미국의 재소자 수가 200만 명을 넘게 되었다. 자본은 또한 잉여 노동이 존재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었다. 바베이도스에서 방글라데시까지 시우다드 후라레스에서 둥강까지 그리고 남반구의 모든 농촌 여성들이 노동력으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프롤레타리아트 여성화, 자급자족하는 전통적 농촌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전 세계적인 빈곤의 여성화였다. 여성의 국제 밀매가 급등해 연간 200만 명 이상이 간의 노예와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했다. 이들은 도시의 슬럼, 빈민가 그리고 게토에 몰려들어 하루에 $2도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 잉여 자본이 넘쳐나던 미국 소재 기업들은 사실 1960년대 중반부터 해외 생산을 시작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10년 후에야 매우 활발해졌다. 그 후에는 노동과 원자재가 저렴한 전 세계로부터 생산된 부품이 미국으로 이동되어 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최종 판매를 위해 조립되었다. 1980년대에는 이렇게 생산된 세계 자동차, 세계 텔레비전 등이 표준 상품이 되었다. 이제 자본은 전 세계에 저비용 노동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소련의 극적인 공산주의 붕괴와 중국의 점진적인 공산주의 붕괴는 전 세계 임금 노동 인구의 약 20억 명을 더했다. 운송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재정비되면서 이동 비용이 줄자 전 세계적 생산은 더욱 촉진되었다. 그중 중요한 혁신인 컨테이너화 덕분에 브라질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디트로이트에서 조립하여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통신 시스템은 전 세계적 공간에 걸친 상품 생산 라인을 긴밀하게 조직할 수 있었다. 파리 패션의 짝퉁 제품이 홍콩의 착취 공장에서 생산되어 거의 즉시 맨하튼으로 보내질 수 있었다. 관세와 쿼터 같은 무역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축소되었다. 무엇보다도 자본이 가장 수익성 높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지역으로든 유동적 화폐 자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계적 금융 아키텍처가 만들어졌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금융의 규제 완화는 1986년 이후 가속화되었고 1990년대에는 멈출 수 없게 되었다. 노동의 이용 가능성은 이제 자본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는 지난 25년간 그랬다. 그러나 노동의 약화는 저임금을 의미하고 노동자가 가난해지면 시장은 위축된다. 임금 억압이 지속되면 결국 자본주의의 기업의 증가하는 산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본 축적의 한 장애물인 노동 문제는 극복되지만 시장의 부족은 다른 장애물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두 번째 장애를 어떻게 우회할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하네. 이게 어떻게 우회된 거지? 비용이 없는데, 소비 비용이 없는데 노동자가 버는 소득과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사이의 차이는 신용카드 산업의 등장과 부채 증가로 메어졌다. 1980년 미국의 가구는 평균적으로 $40,000 불변 가격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2009년 현재 그 금액은 모기지 대출 부채를 포함하여 약 $130,000다. 가계부채가 급등하면서 금융기관들은 소득이 늘지 않는 노동자들의 부채를 떠받쳐주고 또 더욱 늘려주어야 했다. 대출은 우선 안정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1990년대 후반에는 이들에 대한 시장이 고갈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했다. 좀 더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모든 이들의 신용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같은 금융기관들이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 신용 조건 완화, 막 대출할 수 있게 신용 불량자한테도. 신용이 넘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고정소득이 없는 이들의 부채 자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지은 그 모든 새주택과 콘도를 누가 구입했겠는가? 주택과 관련된 수요 문제는 구매자뿐 아니라 개발자에 대한 부채 자금 조달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되었다.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수요와 공급 모두를 한꺼번에 통제했던 것이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 자동차와 잔디깎이에서부터 토이저러스 월마트에서 구입한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모든 상품에 대한 모든 형태의 소비자 신용도 이와 똑같았다. 이 모든 부채는 분명 위험했지만 놀라운 금융 혁신인 증권화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파생증권 같은 거, 파생상품 같은 거. 사람들은 증권화가 위험을 분산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위험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환상까지 만들어냈다. 위험을 아예 없애버렸다.
가공의 금융자본이 이 과정을 통제했고 관련된 모든 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아무도 이를 멈추고 싶어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로부터 정치 현금이 물밀듯 들어왔다. 클린턴이 정권을 잡았을 때 던진 유명한 수사 의문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가? 경제 정책의 성공과 나의 재산이 정말 연방준비제도와 몇몇 채권 거래인 놈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야. 클린턴은 재빨리 이를 간파했던 것이다.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도 존재하는데 수요 문제 이게 중요해요. 카드로 해결하는 부채로 해결하는 거 말고 이는 자본 수출과 세계 시장의 개척이다. 자본주의 자치만큼이나 오래된 이 해결책은 197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미국은 걸프만 국가들로부터 오일 달러가 흘러 넘쳤는데 수익성 있는 투자처는 고갈된 상황이었다. 새로운 투자 기획을 필사적으로 찾았던 뉴욕의 투자은행들은 멕시코, 브라질, 칠레 그리고 폴란드 같은 개도국에까지 대규모로 대출을 해주었다. 이는 시티은행 회장 월터 리스턴이 말했듯이 국가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겨도 이들은 언제나 찾아낼 수 있다. 곧이어 정말로 문제가 발생했다. 1980년대 들어서 개대국들의 부채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1979년 이후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자 남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40개 이상의 국가들이 부채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1982년 멕시코가 파산 위험에 처했다. 미국은 신속히 IMF를 전 세계적 규율 집행기관으로 소생시켰다. 1981년 레이건 정부는 엄격한 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IMF의 자금 제공을 줄이려고 했다. 그 역할은 은행들이 그들의 자금을 되찾고 국민들이 빚을 다 갚게끔 강제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은행 빚을 갚을 수 있게끔 긴축을 강제하는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그래야 국제적 은행들의 대출 관행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잠시나마 매우 성공적이었다. 멕시코의 구제금융 20주년을 맞아 모건 스탠리의 수석 경제학자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의 신뢰가 강화된 시대를 열었고 미국의 경제 호황과 함께 1990년대 후반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환호했다. 은행을 구제하고 대중에게 대가를 강조하는 것은 은행가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효과적이려면 세계적으로 통합된 금융시장 시스템이 건설될 필요가 있었다. 세계적으로 통합된 금융시장 시스템. 1970년대 후반부터 점차 미국 내 은행 산업의 지리적 제한이 철폐되었다. 그때까지 투자은행 이들은 예금을 받는 기관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치? 투자은행과 금산분리법이지. 금산분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또 금융자본에서는 투자은행과 예금 받는 기관을 분리를 제외한 모든 은행들은 하나의 주대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고 저축 대부 회사들은 예금은행과 분리되어 모기지 대출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국가뿐 아니라 세계적 금융시장의 통합이 필수적이라 여겨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결국 1986년 전 세계 주식과 금융거래 시장을 통합으로 이어졌다. 당시 빅뱅으로 불렸던 영국의 금융개혁은 런던과 뉴욕 그리고 이후 곧바로 세계의 모든 주요한 그리고 지역적인 금융시장을 하나의 거래 시스템으로 통합했다. 그 은행들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다. 2000년 현재 대부분의 멕시코 은행들은 외국인 소유며 홍콩 상하이 은행 HSBC는 스스로를 사람들의 현지 세계은행이라고 부르며 전 세계에서 영업하고 있다. 이것이 국제적 자본 흐름에 장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세계적 자본 흐름에 대한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장벽은 확실히 크게 감소했다. 이제 유동적 화폐 자본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을 찾아 쉽게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1933년 글래스-스티글법 금산분리법, 글래스-스티글법 이후 확립되었던 투자은행과 예금은행 사이의 구분이 글래스-스티글법 1999년 폐지됐으며 이는 은행 시스템을 금융권력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통합했다. 금융 시스템이 세계화됨에 따라 금융센터들 주로 런던과 뉴욕 간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낳기 시작했다. 런던과 뉴욕. 골드만삭스, 도이체방크, UBS, RBS 그리고 HSBC 같은 국제적 은행의 지점들은 경쟁을 내부화했다. 만약 런던의 규제 체제가 미국보다 덜 엄격하다면 런던시티은행, 런던의 금융지구의 지점들이 사업을 담당했다. 돈벌이가 되는 사업들이 규제 체제가 느슨한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규제 완화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늘어갔다. 뉴욕시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가 의뢰한 2005년 보고서는 미국의 과도한 규제가 뉴욕의 미래 금융산업을 위협한다고 결정지었다. 월스트리트 당과 함께 월스트리트의 모든 이들은 이 결론을 떠들썩하게 퍼뜨렸다. 1980년 이후 임금 억압장치가 성공하자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었다. 흔히 부자들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물론 먼저 해픈 소비를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그들의 경쟁적 욕망을 충족한 후에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렇다. 그들은 분명 투자한다. 그러나 그들이 곧 생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자산 가치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고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하는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더 많은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1990년대 후반에 다우지수가 35,000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을 기억하라. 명백하게 폰지 사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자의 원금으로 이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식의 금융사기 수법, 폰지 사기. 1920년대 보스턴에서 금융사기를 벌인 찰스 폰지의 이름에서 유지했다. 폰지 사기를 친 버니 메이도프 같은 이들이 없어도 주식시장은 폰지 사기 같은 특징을 지닌다. 부자들은 즉시 부동산, 자원, 석유 그리고 다른 상품 선물뿐 아니라 미술품 시장까지 온갖 종류의 자산 가치에 투자한다. 그들은 또한 미술관과 모든 종류의 문화활동에 대한 후원을 통해 문화적 자본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도시의 경제 개발을 위해 소위 문화산업을 호감 가는 전략으로 만들어낸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뉴욕의 현대미술관은 후원금의 3분의 1을 잃었다. 그림자 금융 시스템으로도 알려진 제도가 주도하고 낯설고도 새로운 시장들이 등장했는데 이는 신용 스와프와 통화, 파생상품 같은 것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했다. 선물시장은 공예배출권, 거래에서 기후까지 모든 것을 대상으로 했다. 이 시장들의 규모는 1990년 거의 제로에서 2005년에는 약 250조 달러, 당시 전세계 총산출은 45조 달러에 불과했다. 250조 달러가 되었고 2008년에는 아마도 600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자산가치의 파생상품과 궁극적으로는 자산가치의 파생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의 파생상품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헤지펀드가 성행했고 이에 투자한 이들은 엄청난 이윤을 거둬들였다. 헤지펀드를 경영하는 이들은 거대한 부를 모았다. 이들 중 몇몇은 2007년과 2008년 두 해 동안 매 10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벌었고 최상위 경영자들의 수익은 30억 달러에 이르렀다. 자산가치에 투자하는 경향은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자산가치. 여러 보고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많은 대규모 비금융 기업들이 상품의 제조보다 금융사업에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그랬다.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기술자들이 아니라 회계사들에 의해 경영되었으며 소비자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부서의 수익성이 매우 높았다. 제너럴 모터스 인수회사는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익성 높은 회사일 뿐 아니라 부동산 모기지의 최대 민간 보유자들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도 이들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 거래를 통해 세율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이윤을 올렸다고 보고하고 환율 변동 자체를 더 높은 금융 수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세계 여러 곳의 가격과 이윤의 보고서를 조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은 또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잠재적 손실의 해지란 선물, 옵션 등의 금융 파생 상품을 사용하여 미래의 금융시장의 불확실한 변동으로 인한 자산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는 행위, 해지해야만 했다. 1973년 기존의 60년대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하자 각 통화 사이의 환율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70년대 시카고에서 새로운 통화 선물 시장이 만들어졌지만 이는 엄격한 원칙에 따라 조직되었다. 80년대 말이 되자 변동성을 상쇄하기 위해 통화 선물에 대해 양방향 배팅을 하는 해징 관행이 더욱 일반화되었다. 규제 제도와 거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두 거래 시장이 등장했다. 이는 민간 부분이 추진한 것으로 1990년대 새로운 금융 상품들, 신용, 부도 스와프, 통화 선물, 금리 선물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지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전혀 규제받지 않은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구성했고 많은 기업이 열성적으로 이에 참여했다.
만약 이러한 그림자 시스템이 뉴욕에서 운용될 수 있다면 런던, 프랑크푸르트, 취리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어떨까? 그리고 그 활동이 은행에 국한될 필요가 있을까? 엔론은 원래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회사였지만 갈수록 에너지 선물 거래만 집중했다. 2002년 엔론이 파산했을 때 이 회사는 단지 고위험 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하나의 선물 거래 기업인 것처럼 실제로 당시 금융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매우 불투명하므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29살의 앤디 크리거는 투자은행 살로몬 브러더스에서 통화 선물을 거래하는 거래에 약간의 성공을 거둔 뒤 빅뱅이 막 도입된 1986년 뱅커스트 러스트에 입사했다. 그는 수익이 나도록 통화 옵션의 가격을 설정하는 기발한 수학적 방법을 발견했다. 그는 또한 미래의 어떤 시기에 특정한 통화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옵션을 제시해 시장을 조작했는데 이는 다른 트레이더들이 가능한 한 빨리 그 통화를 매입하도록 꼬드겼다. 이유 크리거는 자신의 옵션을 청산하기 전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통화를 높은 가격에 매각했다. 물론 그는 옵션의 증거금을 잃었지만 통화를 매각하여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그는 거래가 점두거래, 즉 시카고 통화 선물 거래 제도의 외부에서 사적으로 계약되는 거래, 점두거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80주년 크리거는 대규모 배팅을 한 번은 전체 뉴질랜드산 키위의 가치에 대한 배팅, 이로 인해 뉴질랜드 정부는 깜짝 놀랐다. 배팅을 시도해 2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금융위기가 발생해 이에 뱅커스 트러스트의 다른 모든 부서들은 손실을 보았다. 따라서 그가 혼자서 뱅커스 트러스트의 흑자를 유지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다. 그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였던 5%의 보너스를 약속받았고 퇴직할 때는 규정에 따라 300만 달러를 받았다. 한편 뱅커스 트러스트는 그의 수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확신에 찬 재무제표를 보고했다. 그러나 크리거의 수치는 8천만 달러나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고 크리거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그 은행은 사실 이윤을 내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대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온갖 창조적 회계 방식을 시도했지만 결국 문제를 시인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보자. 첫째, 규제받지 않는 점두거래는 모든 종류의 금융혁신과 수상하긴 하지만 막대한 돈을 벌어주는 관행을 가능케 한다. 둘째, 은행들은 특히 그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산업이 은행의 핵심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주가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를 지원한다. 셋째, 창조적 분식회계가 관련되어 있다. 넷째, 불안정한 시장에서 회계를 위한 자산의 가치평가는 매우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 자신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준 기술을 지닌 한 젊은 트레이더로부터 시작되었다. 프랭크 파트노이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한 전염성 탐욕에서 이렇게 썼다. 불과 몇 년 만에 규제당국은 금융회사들은 기업 경영진에 대한 통제력을, 기업 경영진은 피고용자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속박에서 벗어난 기업들은 대중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모험을 감행했다. 간단히 말해 통제되는 금융시장이란 말은 허구가 되어버렸다. 전염성 탐욕. 자산가치가 상승하자 그 효과는 전체 경제로 파급되었다. 주식은 그 하나의 경로였고 부동산은 다른 경로였다. 맨하튼의 주택을 사는 것이나 아니면 생활하는 것 자체도 빚을 크게 지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던 노동계급을 포함한 모두가 이 자산가치 인플레이션에 감염되었다. 만약 엄청난 부자들이 그럴 수 있다면 노동자들이라고 왜 쉽게 빚을 내어 집을 산 뒤 의료비를 내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거나 카리브의 크루즈를 즐기기 위해 그 집을 잔액이 증가하는 ATM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자산가치 인플레이션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그들의 형편없는 자본주의를 세계의 다른 곳에 수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인들은 자산가치 하락의 고통을 경험할 차례다.